운전을 하실 때 에어컨을 켜고 달리는 것과 창문을 열고 달리는 것 중 언제가 더 연비가 높을까요? 시속 40km 이하의 속도일 경우에는 창문을 여는 게 연비가 높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것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기 저항 때문인데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저항을 줄이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기 분야이기도 하죠. 수업 시간에 전류를 구하는 공식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전류 I는 전압 V를 저항 R로 나눈 값이죠. 같은 전압이 걸렸을 때 저항이 낮다면 더 큰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도체의 저항이 0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는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밀리면 멈추지 않고 가는 것처럼 도체에서도 저항이 없다면 전기가 계속 흐르지 않을까요? 과학계에서는 저항이 없는 도체를 슈퍼컨덕터, 초전도체라고 부릅니다. 초전도체에서는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초전도체로 만든 회로 안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영원히 전류가 흐르게 되죠. 실험에 의하면 초전도체 안 전류의 수명은 적어도 10만 년, 이론상으로는 우주의 나이보다 긴 10의 1000만 제곱초로 거의 영원하다고 할 수 있죠. 초전도 현상의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1년 네덜란드의 카메를링 오너스라는 과학자가 액체 헬륨을 이용한 극저온 실험을 하던 중에 처음 발견했죠. 헬륨의 액화 온도인 4.2 켈빈 근처에서 수온의 전기 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목격한 거죠. 초전도 현상은 보통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는데 물질이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이 온도를 인계 온도라고 합니다. 카메를링 오너스의 발견 이후 수은 이외의 많은 금속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관찰되었죠. 20세기에 발견된 가장 신기한 현상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한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 이론을 찾는데 무려 46년이 걸렸죠. 1957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바딘, 쿠퍼, 슈리퍼는 금속 안의 전자들이 정기적인 반발력을 이기면서 하나의 쌍을 이루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죠. 여기서 전자가 하나의 쌍을 이루는 것을 쿠퍼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자기학에서는 전자 두 개가 짝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서로 밀어내죠. 하지만 고체인 초전도체 안에는 원자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 고체들의 고유한 떨림이 전자와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전자와 원자핵은 서로 반대의 전하를 띠므로 서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전자가 빠르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원자핵은 전자 쪽으로 끌려가지만 상대적으로 큰 질량 때문에 전자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죠. 원자핵이 움직였을 때는 이미 전자는 옆으로 이동해버렸고 국소적으로 원자핵의 밀도가 높아지는 구역이 생기죠. 양의 전하를 띠게 된 이 구역은 이미 지나간 전자와 뒤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전자만 놓고 보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렇게 두 개의 전자는 쿠퍼쌍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 것이 BCS 이론입니다. 저자들의 이름 머리 글자를 따서 BCS 이론이라고 불리죠. 이미 설명만 들어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당시의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이 1926년에 나왔는데 BCS 이론이 1957년에 나왔다는 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죠.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하이델베르그 선배님도 설명하지 못했고 천지 물리학자로 알려진 리처드 파이만 선배님도 1950년대에 자신의 활동에 큰 공백이 생긴 건 초전도 문제를 풀려다 실패했기 때문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이론을 만든 3명의 물리학자는 197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4.2 켈빈이라는 아주 낮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관찰된 이후 70년간 25 켈빈이 초전도 현상의 이론적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1986년 취리 IBM 연구소의 베드노츠와 밀러가 35 켈빈에서 금속 산화물이 초전도체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죠. 이론적인 한계가 깨지자 전 세계 물리학자, 화학자, 재료과학자, 전기공학자를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이 더 높은 전위 온도를 가진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엄청난 양의 연구가 쏟아져 나왔죠. 베르노츠와 밀러 선배님은 이 공로로 1987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1987년에는 인기온도 97켈빈인 초전도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온도는 질소의 끓는 전보다 훨씬 높아 초전도체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크게 높였죠.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라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이스너 효과이죠. 마이스너 효과는 외부 자기장이 초전도체 내부를 침투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초전도체 내부에 초전류가 형성되고 이는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외부 자기장을 모두 밀어내기 때문이죠. 초전도체라고 하면 보통 공중부양하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마이스너 효과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양자 고정 현상, 퀀텀 락킹입니다. 초전도체가 공중에 떠 있을 때 움직임이 없는 것은 자석에 의해 밀려나는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뤄서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 고정 현상에 의해 말 그대로 허공에 고정된 것처럼 어떻게 놓아도 위치가 고정되는 것이죠.
냉각되는 도중에 통과하던 자기력선의 일부가 자석 안에 포획되고 완전 냉각되고 나서는 마이스너 효과가 함께 작용하여 잡아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그 자리에 고정되는 것이죠. 궤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이 존재하려면 지평좌표계를 고정시키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지만 혹시 초전도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전기저항이 0인 초전도체를 활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영하 247도를 유지하는데 더 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의 온도도 섭씨 영하 100도보다 높으니 우리 주변에서 초전도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좀 더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특성을 가지는 물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계가 상온 초전도에 집중하는 건 초전도 현상이 상온에서 구현되면 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가 가정에 오기까지 4%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구리전선의 저항으로 전기가 열로 바뀌면서 미국에서만 한 해 22조 원이 송전 과정의 전력 손실로 사라지죠. 초전도 현상이 상온에서 구현되면 바다 건너까지 무손실 전력 전송이 실현되겠죠. 최근에는 미국의 로체스터대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20.5도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PV는 nRT라는 공식을 기억하신다면 온도를 높이면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보이려면 대기압의 10,000배 수준의 압력을 가해야 하죠. 이 역시도 큰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로체스터대 연구진이 개발한 물질은 기존 초전도체 압력 조건보다는 200분의 1도 안 되는 낮은 압력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고 다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험을 재현하는 데도 성공했지만 지식재산권을 들어 초전도체를 다른 기관에 배포하지 않겠다고 밝혀 학계에서는 성공 여부에 대한 진실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로체스터대의 다이어스 교수가 영상 15도의 상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관찰했다는 논문을 게재했는데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2022년 이 논문이 철회되는 사건도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초전도체 분야가 블루오션인 것은 초전도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BCS 이론을 말씀드렸지만 BCS 이론은 인계온도가 25켈빈 이하인 경우에 발견되는 초전도 현상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발견되는 초전도 현상은 설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초전도 현상을 완벽히 설명하는 이론을 내놓는 과학자는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초전도 현상을 현실 속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병원의 MRI죠. MRI는 고주파 자기장으로 신체에 있는 수소 원자핵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해 영상화하는 기술이죠. 이 고주파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초전도 자석입니다. 또한 자기부상 열차에도 활용되고 있죠. 초전도체를 활용한 자기부상 열차는 시속 5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을 정도죠.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 발전에 있어서도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핵융합로 안에 가두기 위해 자기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도 초전도 자석을 활용하게 되죠. 또한 초전도 전력 케이블의 경우 송전 중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서 송전 능력을 20%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초전도 소자가 이용됩니다.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의 전자가 양자 중첩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 회로에 전자기파를 쏴 전류의 양자 중첩을 이용하여 큐비트를 구현하는 거죠. 활용 범위와 파급력이 워낙 넓은 주제인 만큼 키스트, 에트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많은 연구기관들이 관련 연구를 이어가고 있죠. 설명을 길게 했지만 저도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렴풋이나마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기쁠 따름이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이 초전도체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